안녕하세요. 삶 속의 이야기들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혹은 지금 겪고 계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도련님 결혼식에 우린 부르지도 않더니 남편 데리고 해외로 떠나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 66통이 찍혀 있더군요. 신부가 혼수 비용으로 1억 5천을 요구한다며 당장 오라는데 내 알바입니까?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시금치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리대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갑자기 웅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고모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죠. 손에 묻은 물기를 대충 닦고 전화를 받자마자 저쪽에서 고모의 수다스러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은아, 다음 주 토요일에 너희 시동생 결혼한다며. 너랑 민호는 축의금 얼마나 준비했니? 손에 들고 있던 시금치가 싱크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고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고요? 아니, 몰랐어? 고모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호기심 어린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어제 너희 시어머니 댁에 마실 갔다가 봤는데 이웃 사람들한테 막내 아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자랑이 늘어졌던데 호텔 뷔페로 예약했다고 하더라. 세상에, 시어머니가 너한테 말을 안 했단 말이야.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이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한마디의 언질도 없었습니다. 남편 민우 씨와 결혼한 지 8년. 시댁과 살갑게 지내진 않았어도 도련님 결혼이라는 집안 대소사에 형 내외인 우리를 부르지도 않고 심지어 알리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들 입을 통해 소식을 듣다니 우리가 무슨 남인가요? 아니, 남보다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고모에게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금치를 다듬을 기분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생각할수록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민호 씨와 저는 연애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성의를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단비라고 준 돈은 고작 500만 원이었고 결혼식도 부랴부랴 해치우듯 치렀습니다. 그 흔한 폐물 하나 제대로 받지 못했죠. 저는 민호 씨만 보고 그 사람만 나한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편에는 갈수록 도를 넘었습니다. 남편보다 5살 어린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가 오냐오냐 키워 버릇이 없었습니다. 집에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도련님 차지였죠. 남편이 사회초년생일 때 벌어온 월급은 시어머니가 모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의 다 가져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도련님 최신 휴대폰이며 게임기를 사줬더군요. 나중에 우리가 집을 살 때 시어머니께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모아둔 돈이 없다며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년도 안 돼서 도련님 신혼집 계약금으로 1억 원을 턱하니 내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우리에겐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모은 노후 자금인데 어쩔 수 없이 깼다며 생색을 냈습니다. 이 모든 걸 참았습니다. 그래도 어른이고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니까요. 그런데 이번 결혼식은 우리 부부를 아예 배제했습니다. 가족 취급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때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가방을 내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누가 당신 기분 상하게 했어?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도련님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거 당신은 알았어? 남편은 잠시 멍하니 있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 없었는데. 역시나 남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고모한테 전화 왔어. 어머님이 동네방네 결혼식 자랑하고 다니신대.
뷔페 예약까지 다 끝냈다더라. 우리 둘한테만 쏙 빼놓고 비밀로 한 거야. 남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도련님과는 원래 대면대면했고 집 살 때 돈 문제로 앙금이 남아있던 터였습니다. 설마 엄마가 깜빡하신 건가? 남편은 그래도 엄마라고 변명거리를 찾아보려 애쓰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얼마나 큰일인데 친아들 며느리한테 알리는 걸 깜빡해. 민호 씨,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자. 깜빡한 게 아니라 작정하고 안 알린 거야. 저는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 그동안 쌓였던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생각해봐. 우리 결혼할 때는 어땠어? 지금 도련님 결혼식은 저렇게 성대하게 준비하면서 우린 투명 인간 취급하잖아. 어머니 눈에는 도련님만 아들이고 우린 그냥 돈 필요할 때나 찾는 남이야.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무의식적으로 소파 팔걸이만 만지작거렸죠. 한참 뒤 고개를 든 남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섭섭하게 해서. 이건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내일 전화해서 물어볼게. 물어보지 마.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물어보면 뭐해. 핑계를 대거나 우리가 속 좁다고 타박이나 하겠지. 어쨌든 결론은 우린 안중에도 없다는 거야.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이대로 있어? 왜 그냥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의 차들이 분주히 오가는 걸 보다가 문득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쪽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한다면 우리도 굳이 애쓸 필요 없어. 그들은 그들끼리 결혼식 하라고 하고 우린 우리 방식대로 살면 돼. 저는 눈을 반짝이며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민호 씨, 우리 그냥 해외여행 가자. 휴가 내서. 해외여행?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결혼식인데 이때 출국한다고? 응, 바로 그때 가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초대도 안 했는데 우리가 가서 뭐해? 집에 처박혀서 그들끼리 희희낙낙하는 거 상상하며 속 끓이느니 차라리 나가서 신나게 놀다 오자. 우리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잖아. 이번 기회에 우리도 좀 즐기자고.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의 눈빛도 서서히 변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우울해질 필요 없지. 그들이 우릴 무시하면 우린 우리를 더 아껴주면 돼. 남편의 동의를 얻자 화가 눈 녹듯 사라지고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당장 컴퓨터를 켜고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당신은 참 추진력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그래도 좋아.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햇살과 바다가 있는 태국 푸켓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출발 4박 5일 일정. 비행기표와 호텔 예약을 마치자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안 낼 거지? 남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안 낼 거야. 저는 남편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그들이 지지고 볶든 말든 우린 상관 안 할 거야. 우린 그냥 휴가만 즐기면 돼. 그래, 상관없어.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고생 많았어. 앞으론 내가 더 많이 데리고 다닐게. 그날 밤 잠들기 전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시댁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남편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그들이 우릴 기억하든 말든 결혼 준비가 어떻게 되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창밖의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일어났어? 그가 헝클어진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잘 잤어? 응, 완전 꿀잠 잤어. 기지개를 켜니 온몸이 개운했습니다. 곧 떠날 여행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른 짐 싸자.
저는 남편을 끌고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여름옷, 수영복, 모자 등을 침대 위에 잔뜩 꺼내놓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옷장 구석에 처박힌 낡은 재킷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재킷은 남편이 입사하던 해 첫 월급의 절반을 털어 샀던 비싼 옷이었습니다. 중요한 미팅 때 입겠다고 아끼던 옷인데 딱 2번 입고 시어머니가 빌려가셨죠. 도련님 면접 때 입힌다면서요. 나중에 옷을 돌려달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동생이 입다가 찢어먹어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댁에 갔을 때 도련님 옷장에 그 옷이 멀쩡히 걸려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무슨 생각해? 남편이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잖아. 생각하지 마. 따지려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이 시려서 그래. 저는 재킷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우린 이렇게 진심을 다하는데 왜 그들은 우릴 항상 남 취급할까? 당신이 저 옷을 얼마나 아꼈는데.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잘못 지켜줬어. 앞으론 정말 신경 끄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 알아. 그래서 여행 가는 거잖아. 저는 웃으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런 칙칙한 일로 기분 망치지 말자. 자, 계속 싸자. 짐을 싸다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를 냈습니다. 남편도 이미 상사에게 아내와 힐링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보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후에는 마트에 들러 간식과 상비약을 샀습니다. 마트에서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장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어머, 지은 새댁이랑 민호 씨네? 짐이 한 보따리네 어디가. 네, 아주머니, 저희 며칠 해외여행 다녀오려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좋겠다. 젊은 부부가 참 잘 즐기고 사네. 근데 어제 시어머니 만났는데 다음 주에 도련님 결혼한다며 거기 가서 도울 준비하는 거 아니었어? 저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저희는 몰랐네요.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해주셔서. 마침 저희는 미리 휴가 계획을 잡아놔서 못 가겠네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장 아주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눈치채고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잘 다녀와. 재밌게 놀고. 집에 돌아와 짐 정리를 마치고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푸켓으로 간다는 말에 부모님은 잘 생각했다. 돈 모자라면 말해라. 하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시댁의 냉대와는 비교되는 따뜻함에 울컥했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같이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억울함과 의무감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해 살겠다고. 공항은 설레는 표정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라타자마자 기내식이 나왔고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는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푸켓 공항에 내리자 훅 끼쳐오는 습하고 따뜻한 공기, 바다 냄새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드디어 왔다. 호텔 픽업 차량을 타고 가는 길. 야자수가 늘어선 이국적인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시댁? 결혼식? 그런 건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죠. 호텔은 오션뷰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시원한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여보, 나 어때? 완전 여신인데? 남편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나가려던 찰나 침대 협탁에 둔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웅, 웅, 웅. 깜짝 놀라 화면을 보니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전부 시어머니. 대충 세어봐도 30통이 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걸었던 모양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양반이 이렇게 집요하게 전화를 건다는 건 분명 돈 문제거나 사고를 쳤다는 뜻이니까요.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받지마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혹시나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너 왜 이제야 전화를 받아? 사람 피 말려 죽일 작정이야.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째지는 목소리가 들려와 귀가 얼얼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니? 내 시동생 결혼이 파토나게 생겼어. 여자 쪽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서 예단을 1억 5천을 더 해오란다. 안 그러면 결혼 안 시킨대. 너 빨리 돈 좀 융통해봐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1억 5천이요? 어머니, 저랑 민호 씨 결혼할 때 예단비 얼마 주셨는지 기억나세요? 500만 원 주셨잖아요. 그런데 도련님 결혼에 1억 5천을 더 얹어주라고요. 저희한테 맡겨놓으셨어요? 지금 따질 때냐. 요즘 시세가 그렇다잖아. 청첩장 다 돌렸는데 결혼식 엎어지면 우리 집 망신을 어떻게 감당해. 너랑 민호가 형이니까 어떻게든 마련해서 오늘 안으로 보내. 기가 찼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한다는 것도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초대도 안 해놓고 돈 필요하니까 이제야 형님 노릇하라고요? 아, 바빠서 깜빡했다니까. 핑계 대지 말고 내 시동생 장가 못 가면 내가 너희 회사 찾아가서 1인 시위라도 할 줄 알아. 동생 장가 가는데 돈 한 푼 안 보태는 구두쇠라고 소문낼 거야. 협박까지. 이 노인네가 정말 갈 데까지 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엄마, 우리 돈 없어요. 동생 결혼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야, 이 민호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러고도 형이야. 돈 안 보내면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마음대로 하세요. 남편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저 사람들 전략에 말려들지 말자. 자기들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휴대폰은 좀비처럼 다시 울어댔습니다. 끊어도 다시, 또 다시. 화면에 뜨는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공포 영화보다 더 소름 끼쳤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어느새 40통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한 듯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어머,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보게. 시동생 결혼이 깨지게 생겼는데 형수가 되어서 걱정은 못할 망정. 제 양심 타령하지 마시고 어머니 양심이나 챙기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도련님만 오냐오냐 하고 민호 씨 월급 뺏어가서 도련님 게임기 사주고 우리 집 살 땐 땡전 한 푼 없다더니 도련님 집엔 1억 꽂아주고 심지어 남편이 아끼던 제끼까지 뺏어다가 도련님 입혔잖아요. 그래놓고 버렸다고 거짓말하시고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이내 울먹이는 소리와 함께 악다구니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지. 너희 회사 찾아가서 망신당하고 싶어? 오세요. 오시라고요. 제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회사 오셔서 시위하세요. 그럼 저는 대자보 붙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예단비 500만 원 주고 작은 아들한텐 수억 퍼주고 큰아들 부부 돈 뜯어내려 협박한다고 다 까발릴 겁니다. 누가 더 망신인지 한번 해보자고요. 너 정말.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전화하거나 협박하시면 그땐 정말 인연 끊는 걸로 안 끝납니다. 돈 절대 못 드려요. 도련님이 결혼을 하든 말든 저희랑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남편이 다시 전화기를 받아 옛기를 박았습니다. 엄마, 지은이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우린 돈 안 보내. 앞으로 동생 일로 연락하지 마.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속이 다 시원하다. 그 뒤로도 휴대폰은 몇 번 더 울렸지만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참에 다 차단해버리자. 어머니, 도련님, 그리고 시댁 편드는 친척들까지 싹 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 했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었죠. 우리는 호텔을 나서서 예약해둔 해산물 식당으로 갔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놓인 테이블, 파도 소리, 맛있는 음식, 치즈가 듬뿍 올라간 랍스터 구이와 매콤, 새콤한 gem냥꿍, 그리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까 당신 진짜 멋있더라. 어머니가 말문이 막히는 거 처음 봤어. 남편이 랍스터 살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참으니까 호구로 보는 거야. 이제 나도 안 참아. 우리는 밥을 먹고 밤바다를 산책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걷는데 문득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왜 그동안 눈치 보며 살았나 싶더군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차단된 기록을 보니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시어머니가 건 전화가 66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정말 독하다, 독해. 하지만 이제 제 휴대폰은 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우성은 그저 소리 없는 기록일 뿐이었죠. 남편과 저는 4박 5일 동안 푸켓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며 니모를 찾고 전신 마사지를 받으며 피로를 풀고 새벽에 일어나 바다 일출도 보았습니다. 야시장에서는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알록달록한 기념품을 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시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 둘, 그리고 현재의 행복뿐이었죠. 마지막 날 밤, 호텔 테라스에서 밤바다를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여기 데려와줘서. 그리고 미안해. 내가 더 빨리 끊어냈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서 다행이야. 앞으로 우리 남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행복만 생각하며 살자. 귀국 후 공항에는 친정 부모님이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우리 딸 사위. 얼굴 좋아졌네. 까맣게 탔다.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나저나 시댁에선 별일 없었니? 네 시동생 결혼식 날 난리 났었다던데. 저와 남편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시댁 식구들 싹 다 차단했어요. 1억 5천 내놓으라고 난리치길래 2년 끊겠다고 했죠. 아빠가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잘했다. 그 사람들 아주 못된 신보야. 너희가 무슨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엄마가 덧붙이셨습니다. 소문 들어보니 결국 시어머니가 돈 못 구해서 신부 측한테 사정하러 갔다가 문전 박대당했대. 결혼식은 취소됐고 시어머니는 화병 나서 알아놓으셨단다. 동네 망신이라고 사람들이 다 수군대더라. 그 말을 듣는데 고소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더 이상 주말마다 시댁에 끌려가 눈치 볼 일도, 억지 효도를 강요받을 일도 없습니다. 퇴근 후엔 남편과 맛있는 걸 해먹고 주말엔 영화를 보거나 친정에 가서 편하게 쉽니다.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시댁 근황을 전해주곤 합니다. 도련님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 욕을 하고 다닌다더군요. 하지만 사람들도 다 압니다. 누가 문제인지. 그래서 오히려 시어머니를 피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화목은 한쪽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걸요. 저녁 노을이 거실 안으로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소파에 앉아 남편과 차를 마시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66통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차단.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자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내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